좋아하는 라이트 클럽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지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뭐 다른 이슈보다도 가장 우선된 이슈가 저널리즘 창간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한마디씩 독후감을 우리 정상근 기자 그리고 또 민동기 기자 그리고 이한경 앵커 중심으로. 저는 뭐 우편으로 받아봤는데 네. 편집이 생각보다 좀 세련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 녹색 바탕에 저 글씨를 어찌할 것이며 고민했었는데 근데 편집이 되게 세련되게 잘 됐고 편집은 역시 우리 네. 구성원들이 노력했지만 디자인을 해주신 분이 정 실장님이라고 예전에 그 딴지에서 낸 똥꼬 깊숙이라는 벙커 깊숙이다 똥꼬 깊숙이가 아니라 그렇지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똥꼬 깊숙이를 설마 잡지 이름으로 근데 전혀 했어요? 이질감을 못 느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딴지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에 제가 이 굉장히 폰트나 편집에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 편집이 엉망이면은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글씨가 좀 커요. 그래서 사실 글씨가 크면은 신문은 살짝 촌스러워 보이는 그렇죠. 그런 맛이 그런 약간 면이 좀 무가지 같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세련되게 잘 뽑혔어요. 야, 근데 요즘에 저 조선일보나 매일경제 보면은 진짜 우리 저 이현경 앵커 머리 크기로 신문이 나와요. 글자가. 예. 아니 보면은 자막 크기도 처음에 한동안 엄청 키웠었어요. 그 저기 예전에 TV조선이 얼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클로저. 네. 이랬어 진짜 그 최병렬 아들. 네. 그냥 최희준 씨. 예. 네. 그것도 인사도 이걸 됐잖아. 네, 맞아요. 나 그래서 이 진짜 놀고 있구나 이랬는데. 한동안은 어르신들이 많이 보니까 그 속보 자막 크기도 계속 경쟁적으로 서로 키워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사실 JTBC는 처음에 만들어진 폰트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편집도 깔끔하고 내용도 굉장히 알찼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고 미디어 오늘 전 기자 정상근 기자 말씀이고 전 편집국장 우리 민동기 기자. 네, 참고로 이런 평가들은 일찍할수록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뒤에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생각보다 센세이셔널하게 어. 만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품이 있어가지고요. 있다? 그렇습니다. 정준희 교수가 던진 화두만 하더라도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네. 많은 생각들을 했고 또 네. 이완배 기자가 쓴 뭐 글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봐야 할 대목들을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네. 써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이제 미디어 비평지가 1920년대 30년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호외라고 있었습니다. 네. 호외 이 신문은 뭐 정말 완전히 황색지. 아마 최초의 황색지였을 거예요. 같은 김성수, 방응모, 동아조선 네. 두 사주의 싸움을 다루는데 이제 스포츠 신문에서 다루듯이 제목도 아주 야합게 뽑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런 신문은 그러나 한 번 나오고 말았고 저널리즘은 굉장히 그 사안을 공세 필봉이라는 말도 들어갔지만 아주 차분하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저널리즘도 한 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취재가 잘 된 결과물이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4호까지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필이란 건데 철필.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광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광고가 10개가 넘었어요. 네, 시작부터. 그게 한 4호까지 나가다가 이제 멈추고 말았는데 저희 저널리즘은 2020년에 이제 재창간한 저널리즘은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한 10% 정도만 나머지는 다 구독 회원들의 구독 후원료로 이제 운영돼야 우리가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현중 앵커도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더 부감. 예, 예, 알겠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게요 되게 감각적이에요. 세련돼요. 그 네. 담당하신 분이 네. 굉장히 좀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을 갖고 다니는 게 정말 뭔가 창피하면 안 돼요. 창피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간 스포츠가 타블로이드로 만화 섹션을 또 넣었어요. 그쵸. 타블로이드로. 아유, 그거는 갖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보니까. 뭐 손 야한 만화만 들어가 있으니까. 김삼이란 만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스포츠지들이 주로 발견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그 신문을 못 봐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고
만약에 여기다 버리고 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소비되는 신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저널리즘은 거의 전문지 이런 수준으로 시사주간지 이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언론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밀어주셔야지 한번. 예. 김용민이가 나름 운명을 걸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고영수 씨가 말씀드렸나? 11시 53분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11시 55분까지 프로인데 개편과 함께 12시까지 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PD가 클로징 음악을 튼 거예요. 깔았으니까 클로징 7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클로징 음악 시그널을 틀면은 그걸로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냥 음악으로 끝내면은 그냥 멘트로 끝내면 되는데 아니 이게 클로징 시그널이 나온 거야. 11시 53분에 11시 58분까지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듀서가 나온 건데 거의 뭐 이제 크레딧까지 나온 거야. 네. 그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현경 씨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참 감사하고 이모님도 참 감사하고 고모님도 감사하고 거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그 국회 연설 수준인데. 그러다가 이제 PD 엔지니어 뭐 작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감사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할 게 없으니까 광고주분들 해서 롯데제과 감사합니다.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저희 방송을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이렇게 줄줄이 가서 겨우 마무리를. 대단하다. 야. 근데 그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순간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 말도 그걸 못할 것 하세요, 또. 같은데. 예, 당시에는 뭐 그냥 밀고 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방송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자, 그래요. 방송사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책으로 또 한 권 낼 수 있는데 차츰차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네. 천총문중님께서 저널리즘 회식비에 쓰라면서 10,000원 보내셨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예. 10,000원 갖고 무슨 10,000원 갖고 무슨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줘도 그 돈이. 월 구독료에 2,000원 모자라요. 네. 그러네요. 무슨 초코파이입니까? 네. 달칩이 있는데. 달칩. 그렇습니다. 달칩입니다, 여러분들. 네. 달칩. 자, 네이처 오다의 달칩 초코 샌드. 네이처 오다가 별걸 다 만들어요. 고기도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고기도. 고기도 팔아요. 팔고 다음 달에 이제 자동차를 출시한대요. 아, 네이처 오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게 보니까 그 운전자가 오다 때리면 가는 거니까 결국. 오다만 하면 다 됩니다. 네, 오다만 하면 다 돼요. 자연스럽게 오다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세상에 없던 정말 고급진 초코 샌드를 소개합니다. 네이처 오다의 달칩 초코 샌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만으로 구운 바삭한 라이스칩. 그 라이스칩을 저기 에어프라이에 넣은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에어프라이 넣어봐야 뭐 안에 뭐 기름이 있어야지. 자, 열과 압력만으로 구운 바삭한 라이스칩에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프리미엄 초콜릿이 들어간 샌드입니다. 네, 그냥 라이스칩이 아니에요. 100% 국내산 유기농 쌀로 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튀김 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 그런 글루텐 거군요. 즉 밀가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또 밀가루가 안 안 좋습니다. 좋죠. 네, 예, 네. 예. 가장 바삭하고 가장 건강한 초코 샌드라고 자신합니다. 달칩 초코 샌드 한 상자에는 초코 샌드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상자면 요거네요. 요거네요. 네, 요거. 네, 그래요. 요거 초코 샌드 4개 들어 있는데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합니다. 빵 네네. 열었을 때 한꺼번에 초코칩이 나와버리면 금방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오. 세상에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사태로 급식이 그러니까요. 진행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처보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만한 또 영양가 높은 간식이 없어요. 네, 어디 가가지고 뭐 엉뚱한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달칩 초코 샌드로 무슨 행사 있을 때 네. 뭐 간식 같은 거 그쵸. 펼쳐놓잖아요. 달칩 초코 샌드 내놓으면 사람이 센스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달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하십니다. 이러다 또 큰일 납니다. 그것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 시장의 경쟁자가 사라졌어. 아, 저기 거기. 유비 씨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시장의 아, 이제 거기 경쟁자가 아빠입니까,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달칩 초코샌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칩 초코샌드 단품 요건가요? 예, 2,600원. 달칩 초코샌드 세트 6박스 사시면은 추가로 한 박스 더 드리는데 이게 15,600원. 네, 값을 합니다. 드셔보시면 후회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가장 저렴한 패키지인 6 더하기 1 15,600원짜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프리미엄 초코샌드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단맛이 싫은 분께는요. 초콜릿 없이 오직 유기농 현미만으로 만든 달칩 현미를 추천합니다. 99.6%의 국내산 유기농 현미에다가 0.4%의 정제 소금만으로 구워낸 압도적 담백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가 봐요. 이거 네네. 네, 이거 바로 유기농 현미. 자, 여러분 현미 달칩 한 팩에 2,000원, 7팩 세트는 12,600원. 요게 이제 한 팩 요게 2,000원이란 얘기죠. 어이구, 야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네. 아이스크림이랑 드시면 맛있대요.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뭔가를 아시는구나. 네,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이거 아이스크림 사이에 딱 껴가지고. 좋아요. 아 진짜 고소하네요. 고소해. 여러분 네이처오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이처오다 정말 친환경 제품이고요. 야, 요거 딱 음. 먹기 좋게 생겼네요. 그래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네. 딱 이간식이 최고네. 응? 애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거 안 먹이려고 보통.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단맛이 특이한데? 막 심하게 달지 않고. 네. 우리 애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가 이제 돈을 들고 가서 친구하고 곱창전골을 먹은 건 그치 정상입니까?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아, 정상이? 친구 저는 들어가서 곱창전골을 먹어요? 저 그래요. 안동에서 근무할 때요. 그 안동에 찜닭골목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거기 애들이 생일 파티를 그 애들은 치킨을 잘 안 먹어요. 찜닭이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아이고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튀긴 닭보다는 낫지. 네, 그렇죠.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와서 찜닭 앉아서 다 같이. 아, 진짜 그래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 같아요. 일단 네. 친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어서 아니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그런 거못 같은데. 먹었어요. 네? 곱창 전골 괜찮습니다. 예. 건전하게 살았어요 우리 정상근 동지가. 아. 왜냐면 시위하고 그러면 맨 앞에 깃발 들고 나갔는데 그래도 뭐 끝까지 가진 않았어. 맨 왜냐면 앞에 제가 깃발 들고 나간 건 아니고요. 누가 저한테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시켰어요. 네, 그렇지.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저기 진압이 시작되면은 도망갈 친구 내 집이 없어요. 하지만 몰랐던 거지. 제가 달리기가 빠르거든요. 정말 전경분들이 이제 치달아오자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깃발을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야지. 네. 무조건 이제 따라야지. 깃발 깃도리를 시키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사실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제 학교가 신갈 IC 있지 않습니까? 네. 수원 IC. 네. 지금 수원 신갈 IC가 됐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라기보다는 한참 또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그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너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진압을 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경찰이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위를 하는데 오질 않는 거야. 그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네. 완전히 그냥 집 한 채도 없이 주점 하나 떠덩이 있었지. 주점하고 가게집 하나 떠덩이 있어서 딱 혼밭이었어. 도로를 점거하면 오는데. 응? 도로를 점거하면. 뭐 그 별거 다 해봤지 그 앞에. 그래서 도로를 점거했는데 차가 안 다니면 그렇지 차가 안 다니고. 굳이 그러네요. 내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선배님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막았다.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거는 목숨 걸고 가셨네요.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또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 또 거기에 좀 밀렸나 봐. 무사했는데 막힐 때 무사했는데 세상에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무지하셨나 봐. 이 일반 도로 막고 시위하는 거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는 건 이게 적용법이 다르대. 아 그래요? 네, 아주 중형의
처할 수 있는. 나 위험하니까 보통 네. 훨씬. 예,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열심히 도망 다니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시민은 일반 도로에서만 합시다. 일반 도로에서만 괜히 간선도로 갔다가는 아주 네네. 정말 신세 망치는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뭐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은 예, 옛날엔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야 90년대, 80년대 보면은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정부도 권위주의니까 이 학생운동권도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의여학생들은 단체로 엎드려 뻗쳐하고 대학생인데 우리 신학과 선배들 같은 경우 89학번 선배는 전체 남학생들이 팬티만 입고 캠퍼스를 한 바퀴 그 신학 신학대학인데요? 신학을 배우는 분들이 왜 그래요? 진보적인 신학이야. 진보적인 신학. 아 근데 제가 갔을 때 90년대 중반 학번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줄 세워서 이제 줄 받다 맞아야 된다고 막 그런 분도 있었고. 네. 아, 그 학번이 윗 학번이 아래 학번은 아래 네. 학번이 또 그 그 아래 또 아래 아래 학번 학번을. 할때 이렇게. 뭐 아시네. 뭐 그런 일 있었어요? 아니, 다 친구들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가 아마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이거 학생운동이 92학번이 거의 끝물이고 저희 때는 들어갔을 때 92학번 선배들하고 아직 졸업 못한 88학번 선배들 아 그래요. 전설처럼 남아있어서 88학번 선배님들 숙제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우리 저 86학번 선배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네. 제적이 돼가지고 했다가 94년에 이제 복학을 하셨어요. 네. 이 양반은 완전히 타임캡슐. 타임캡슐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90년대. 네. 우리가 서태지 세대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뭐 대가리 박아라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교실이 돼야 막 부르고 있는데. 네? 교실대를 교실대를 부르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나도 빠따를 맞고 그랬어요. 어머. 뭐 선배들 일찍 집에 갔다고 뭐 그런 이유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은 편이었는데 네, 그래요. 그 당시 또 갑자기 학교 얘기가 생각나니까 수도권 이제 외곽에 있는 학교였는데 네. 버스 번호가 102번 버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잠실로 통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더 잠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웃기는구나. 백스도 잠시 왜라? 백투를 타고 백투를 타고 백이. 백투를 네. 예 백투를 타고 이제 집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해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도 우리 같은 세대면서 말이야. 어린애가 뭐 모를 수도 있지. 두 사람은 좀 웃어줘야지 그 웃지도 않고 말이야. 먹느라고. 그러니까 달침 너무 먹느라고. 달침 먹느라고 달 너무 맛있어가지고. 달치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네.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게 그냥 계속 먹게 열어놓으니까. 아 근데 계속 드세요. 이게 4개나 먹었거든요? 네. 전혀 안 달아요.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국정감사도 참 재밌었는데 국정감사의 백미는 역시 윤석열 쇼가 아니었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 형님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네. 시청률이 9%. 아 진짜? 합쳐서 네. 10% 그래요? 가까이 네. 나왔대요. 예. 어마어마한 대기록. 왜냐하면 제가 봤다는 건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아주 유튜브로 다시 봤는데 쇼의 요소를 다 갖췄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요. 재미도 있었고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하는 뭐 그런 호소력도 있었고 어느 쪽에 좀 더 호소력을 느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정치적 지형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까? 다음 회가 또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쇼의 요소를 다 갖춘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 질문까지 그냥 한 편에 그냥 뭐 쇼처럼 이게 쫙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정치할 거냐 그 질문까지. 파장이 너무 컸어요. 근데 나름 뭐 윤석열 총장이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나오는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생각을 바꿨어. 뭔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준비를 좀 준비했지. 단단히 했다. 그럼 아까 왜 웃었어요? 아, 논두로 바트로님께서 식사도 같이 넉넉히 하시고 이 남은 돈은 이제 투쟁 활동할 때 쓰시라고 2,500원을 2,500원. 네. 네. 그 중에 한 40%를 우리 구글이 구글이 먹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얼마입니까? 한 뭐 1,500원 되겠네요. 4인 식사로 충분하죠. 네. 그래요. 사인 식사로 껌이나 하나씩 껌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은 뭐. 네, 이가 하얘지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얘기는 누가 오늘 준비하셨나? 제가 우리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시청률이 9%가 넘었던 만큼 좀 엄청난 관심 속에서 이 국감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사는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그럼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좀 많은 언론들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하나하나를 그 이른바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다 기사화를 했는데 관심이 그만큼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사실상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사들이 꽤나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정치적인 거를 숨기고 본인이 내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하는 게 문제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지형은 언론마다 뭐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제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좀 계속해서 불거지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사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정권이라느니 뭐 아니면 뭐 이제 균형감을 잃었다느니 좀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사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말은 하나하나 다 신뢰감을 부여하면서 뭔가 지금 현 상황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토대로 이른바 이제 좀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좀 모습이 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시간이었는데 이 추미애의 시간에서 추미애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윤석열의 시간에서 나온 윤석열의 발언도 똑같이 이제 균형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은 다 거짓말이고 핑계고 어쨌든 뭐 거짓말 위증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판을 하던 언론들이 또 누구의 말은 그냥 그대로 이제 곧대로 받아서 쓴다라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언론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을 진리로 삼는다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지난 23일에 윤석열 총장의 국감 출석 다음 날이죠. 이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조선일보가 여러 면에 걸쳐서 윤석열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이 발언들의 이제 성격을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작심 발언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맞아요. 그렇죠. 작심 발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는 뭐 작심자를 붙인 적이 없거든요. 뭐 다른 언론들, 일본 언론들은 뭐 작심 발언이라고 붙인 적이 있는데 이 조선일보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이제 작심 발언이라고 붙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는 작심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그냥 곧이곧대로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권을 비판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설, 그러니까 23일자에 사설이 나왔는데 이 사설 제목이 아예 윤석열 총장의 말이었어요. 따옴표를 치고 그냥 윤석열 총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설 제목을 했거든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뭐 이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그 사퇴한 사람 남부지검장의 얘기고 네. 그리고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이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설 제목으로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정권은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조국의 파렴치와 조선일보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을 그냥 파렴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어쨌든 파렴치와 이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수사하자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막았다.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는 것이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다 아는 얘기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에 뭐 진실성 그리고 권위를 부여를 해준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24일자에 조선일보가 사설을 써서 제목이 뭐였냐면 너무 달라서 두려움마저 드는 문 대통령의 겉과 속. 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 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 이렇게 전했다. 어떤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토대로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을 검찰총장이 거짓으로 공개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소개하는 것과는 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는 그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려 갖은 국리를 다하다가 겉으로는 윤석열 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 라고 한 것이 된다 라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복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지어버리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소식을 좀 전하고 있는데 23일자 보도를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10월 21일 이 서울고검 국감장의 상황이 재현됐다. 이 국정원 댓글수사건 특별수사팀장, 그러니까 당시 여주지청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빼고는 그의 대잡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 검찰 학살 인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진짜 완전히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하여튼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쓰면 안 되는 부적절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뭐 일단 작심하고 직격탄이라든지 뭐 야성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칼럼이나 사설로 썼으면은 뭐 그냥 너네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로 일면에 이렇게 다뤘던 것이죠. 야성이 돌아왔다.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아, 누구 코멘트를 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일각에서는 네. 일각에서는 일각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이건 중앙일보 데스크나 편집자의 시각이 엄청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저기 저쪽에 국장실이 코너 쪽에 있거든. 네. 일각. 아 일각. 네.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네. 편집국장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얘기가 이제 15분 동안 나왔다 전체에서 예. 일각이 이제 15분. 지들이 한 얘기를 갖고 마치 어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왜냐면 자기들 말을 하면 좀 멋쩍고 또 좀 없어 보이잖아. 네.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숨은 마음이 고스란히 또 드러나는 건 또 싫어해요, 은근히. 예. 네. 자기들은 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입증이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각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해서 갖다 붙이는데 실상은 그건 자기들 얘기입니다. 솔직하지 예. 못한 거죠. 예. 네, 그 남의 말을 빌린 것처럼 이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균형을 찾아가는 게 언론이고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본인들의 입장이 있으면 그건 이제 뭐 사설이나 이제 칼럼을 통해서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자중을 해야 그래도 좀 좋은 기사라고 그럼요. 평가를 아유. 받는데 하여튼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이트고 뭐고 할 건 없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보도에서 그날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에 이 환호성을 울리는 장면이 모니터를 뚫고 근데 저는 이제 나오는 그 것 같은. 국정감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의도성을 항상 그 우리가 의심을 해왔잖아요. 조중동은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기사를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이게 이제 검찰의 편향적인 어떤 그 기성 언론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검찰 독립이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언론사 종사자들, 일선 기자들은 물론이고 뭐 간부들과 상당수 그 정치권과 검찰 안팎의 시각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통제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검찰도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검찰도 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스탠스를 보였는가?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발언들을 쏟아내는 기사들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견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단순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 쓴소리를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검찰 독립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인물로 묘사를 많이 해놨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는 아니 당연히 현직 검찰총장이잖아요. 정치하실 거냐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당연히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국민에게 네, 봉사하는 봉사를 길을 예, 찾아보겠다.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어정쩡한 말이 어디 있어? 그냥 현직 검찰총장이 사실상의 그 여지를 둔 그런 발언인데 아니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나중에 정치 쪽으로 갈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아니 근데 추가로 물어봤어요. 김도읍 의원이 정치하겠다는 뜻이냐? 포함이 되는 거냐? 네. 그건 제가 아직 얘기를 못 하겠고. 왜 얘기를 못해? 얘기를 못 하겠고. 그건 뭐야? 그는 뭐 정치한다는 정치하겠다는 얘기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면성을 좀 많이 보였는데 철저하게 전자를 부각하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갔거든요. 이게 그 민주당에겐 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씨가 나중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씨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이름 들어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야권 위기를 다시 되찾을 것이 분명하고 10%가 넘을 수도 있다. 1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대권 주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더 발전을 못해요. 윤석열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는 위태로운 후보입니다. 그렇죠. 위태로운 후보예요. 여러모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게 대단히 힘든 구도에 놓여 있어요. 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고 또 정치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고도 책에도 썼고 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년 전에 대선 후보인 사람, 대선 후보 빅3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왔어요. 대선 딱 2년 전 여론조사에 빅3 안에 들지 못하면은 대선에 나올 수가 없다. 대선에서 당선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실제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된 이유도 2010년 그때 12월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때 박근혜 그리고 손학규 그리고 유시민 이 세 사람이 당시에 빅3였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좀 많이 봐왔고 또 나름대로 사람. 검증된 사람을 원하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들어갔어요. 빅3에 들어갔어. 그러나 윤석열이 검증된 게 뭐가 있어요? 없어. 뭐 정치력이 검증됐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까? 당장 장모 부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실한 수사, 편파, 표적 수사 이 논란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당장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에서도 굉장히 질타와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은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대선 후보 나오는 순간 망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좀 치워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주자라도 좀 나와가지고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오세훈?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뭐 이런 사람. 쉽지 않죠. 네. 어제 나온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야 그거 너무 잔인하대. 아니 없으면 그냥 그 이름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김종인 0%. 김종인 0%라고 또 나왔어요. 소수점 몇 자짜리 좀 있었나 봐요. 아니 이게 0%예요 0%. 0%. 네. 아 정말요? 완전 개망신 아니야. 그 어른을 그렇게 망신을 주면 어떡해. 그 나이 먹은 분인데. 예. 대망론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예.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절대 대선 후보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컨트롤이 안 되는 캐릭터예요. 아 그리고 친박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이것도 중요해. 네.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우파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안티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천될 수가 없고 그런 난관을 뚫고 만약에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캐릭터는 절대 대선 후보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준표용. 아 그죠. 준표용은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게 할 힘은 없는데 남을 무너뜨릴 정치력은 갖고 있어요. 특히 야권 내에서. 들어와가지고 검사 선배인데다 정치력이 아주 충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은 후배고 정치력이 제로인 상황에서 홍준표가 갖고 놀기 딱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잘 나가다 엎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막 상승을 해서 이낙연, 이재명하고 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적어도 윤석열이 내년 7월 검찰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그 수면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건 뭐 다음 대선은 뭐 어렵다. 해보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뜨는 건 민주당에게는 아주 대단히 좋은 어떤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런 상황에 다시 또 언론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일단 아까 동기 선배 얘기했던 듯이
검찰도 좀 민주적 통제를 좀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또 하나는 또 그냥 아예 그냥 검찰은 검찰 조직 그대로 검찰 내부에서 이걸 정화를 하면서 뭐 계속 이제 검찰의 소임을 다해가는 좀 그런 거를 이제 주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신에 기대서 좀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중앙일보가 얘기했던 그 2013년 10월 21일 이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제 모종의 발언을 했을 때 국정원 댓글 창고 같은 것에 대한 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 언론들은 정말로 그런 의식에서 이 국정감사 현장을 바라봤는가라고 얘기해 보면 사실 또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2013년 그때 이제 국정감사 당시에 언론들이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 거의 그 일제히 기사에 항명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조영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이제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국감장에서 만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조영곤을 이제 들이받았죠. 네. 들이받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검사장 모시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처리했다는 윤 전 팀장의 말 그리고 수사 잘하라고 격려했는데 항명하다니라는 조영곤 지검장의 말을 동시에 이제 같이 제목으로 싣고 이 사태가 이제 검찰 내부의 내분이라던가 검난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항명 사태 이렇게 좀 표현한 거죠. 왜냐면은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국정원의 여론 조작 개입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언론들은 이 국정원 댓글 수사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의 부각해서 썼는데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이제 검찰 내부 항명 사태 이렇게 프레임을 좀 돌려버린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중앙일보가 그때의 국정감사와 지금의 국정감사가 이제 대자비가 느껴지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치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 그 중앙일보가 당시 일면 기사 제목을 뭐라고 봤냐면 조영곤 윤석열 국감서 충돌 검찰 지휘체계 붕괴 생방송이라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앙일보는 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의 폭로에 대해서 절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뭔가 그렇죠. 예, 소신 있는 검사, 그러니까 지금 그 조중동 포장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아 검찰은 무조건 이 정치 권력에서 독립돼야 돼라는 어떤 소신과 그런 의무감과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를 쓰는 게 그 당시에 그런 기사를 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쓰면서 뭐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말이 힘이 실리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최근 SNS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가 그 이전까지는 김봉현이 뭐 저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권위를 좀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봉현이 만약에 내가 아무개한테 뭘 접대했다,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이러면은 자기 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강기정한테 뭐 5천만 원을 줬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 그 성일종 네. 그 양반 얘기는 아니 자기 죄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 말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기정의 5천만 원 수수 이거를 전제로 얘기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강기정한테 준 건 아니었다. 또 이제 드러났지.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된 후에,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5천만 원이 줬다 이렇게 언급을 한 후에 이 사설을 썼는데 그때 제목이 펀드게이트 돈 안 줬다면 왜 줬다 진술하겠냐라는 제목이었어요. 김봉현이. 예.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그 여권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상 검찰에서 기획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을 접대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조선일보가 또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사설을 썼는데 그때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이라는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예, 그 어떤 사람의 얘기라든지 뭐 그게 이제 자신한테 유리하면은 뭐 그냥 인용해서 쓰는 거고 자신한테 불리하면 이제 버려서 쓰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의 다 그런 특성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이 뭔가 이제 뭐가 되는 것 마냥 뭐 타인의 이제 뭐 편파적이다 이렇게
그 재단을 내리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 김봉현 씨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낮추면서 뭐 사기꾼의 발언이다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뭐 야성 그런 단어를 썼을 때 약간 좀 의심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조선중앙일보 사주랑 만났잖아요. 네. 특히 홍석현 회장하고 만났을 때 홍석현 회장은 관상가를 대동을 했거든요. 뭐하러 관상가를 대동을 했을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로 뭐 이 인물이 대성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음에도 중앙일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보도도 안 하고 있지만 그때 윤 총장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홍석현 회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냥 관상가랑 가서 그냥 뭐 서로 술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그리고 조용히 뭐 있다가 이렇게 길게 있지도 않았대. 술도 많이 먹지도 않았고. 그래 나왔다 그러는데 나오면서 이제 계산할 때 막 더 막 형 지갑을 막 꺼내가지고 막 기분이 좋다고 이러면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 판단이 분명히 지면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맥락 속에서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지금 중앙일보가 이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역시 그 윤석열은 홍석현이 찍은 사람이다. 점쟁이를 대동하면서 찍어준 사람이다.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네. 글쎄 뭐 그런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과연 그 홍석현 회장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딱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나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서 네. 믿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찍었을 것이다. 네. 네. 찍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힘을 실어주기 지난번 위하니까. 국정감사 전후로 굉장히 포인트를 찍으면서 가거든요. 지금 중앙일보가. 게다가 또 저 전에 형님이 얘기했던가 그 저기 우리 석현이 형님한테 검찰은 그냥 뭐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패밀리. 네,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이야. 예. 가족 같은 관계예요. 예. 동생도 이제 검찰 출신이고. 예. 뭐 홍석조. 네, 지금은 이제 사업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검사가 있으면은 아유 검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로 와. 아유 우리 패밀리, 우리 식구 뭐 이런다는 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엑스파일 그 사건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 검사에게 뇌물을 주는 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학수하고 홍석현. 그렇죠. 이 둘이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홍석현이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홍석현은 억울할 네. 거예요. 가족한테 용돈 좀 준 건데 그런 개념일 수 있어 사실은. 네.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장이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저는 사실 뭐 정치를 뭐 안다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알못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그 심성에는 세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 대통령으로 자기 머리 위에 앉히지 않습니다. 칼잡이. 그리고 엘리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재벌입니다. 제발.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갔다간 더 우리를 밟을 것 같아. 우리를 더 말하자면은 멸시하고 짓밟을 것 같아. 이런 존재들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명박은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명박이 당선될 때만 해도 이명박에 대한 이미지가 재벌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머슴 출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고. 네, 그렇죠. 머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대동했던 관상가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가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솔직히 윤석열 총장 이 태도나 행태를 보고 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품격이 없다. 그리고 걸렁걸렁하잖아요 이게. 그 자세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관상가들도 저런 걸 볼 텐데 저는 굉장히 이미지가 또 깎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감정적인 언사나 표현이나 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정치력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정치판에 올라가면 그런 게 다 책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제가 아바타란 말입니까? 그 한마디로 제가 MB 가져왔던 아바타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그 아바타가 되었죠. 그 워딩 하나로 갖고 왔던 후폭풍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예, 자기를 좀 감정을 좀 감추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약간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분은 뭐 이게 소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하는 표현이나 단어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라는 단어. 그쵸. 이건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부하라는 단어를 쓰고 또 뭐 패 뭐 이런 배 죽인다. 패 죽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딱 보고 야 평소에 저런 단어를 쓰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시절 때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검사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까가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하여튼 태도 논란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저는 좀 부차적인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어떤 건에 있어서 막 이제 싸우려던 이제 파이터형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잘 다스려가면서 하는 이제 뭐 그런 좀 완만하게 하는 분도 이제 계시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뭔가 좀 국회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제 뭔가 좀 싸우는 캐릭터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좀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냈는데 근데 좀 다만 뭐랄까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파이터적인 기질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 이게 뭔가 좀 국민들을 위한 그런 파이팅 뭐 그런 장면이 좀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자신이 싸우면서까지 이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와닿는 것들인가라는 데에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검사 조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기분 좋아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윤석열은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신용이다. 지금 이 국면에서 자기를 대권 주자로서 그 가능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무게감을 확 올리기 때문에 행여 있을지 모를 자기의 비위, 부조리 관련한 수사, 또 징계, 처벌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걸 정치 탄압으로 나름대로 분칠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엄호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럴 수 있는 있죠. 예. 그리고 뭐 진중권 이런 인간들이 뭐 덮어놓고 자기를 지지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용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자빠졌잖아요. 이게 문정권의 탄압이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 보신하기 딱 좋은 거야.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신용 정계 진출 가능성 만들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현경 앵커는 어떤 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면을 쭉 봤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잠깐 간략하게 다루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메인 뉴스를 한 6개 정도를 이제 검색을 해서 보고 그 다음날 아이템을 정하거든요. 근데 한 방송사가 메인 뉴스는 그래도 무게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희 회장으로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으로 뉴스를 맞췄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제가 뒤에 이제 뭐 외신이나 스포츠 뉴스를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싹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랬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기가 사실 뭐 분량을 많이 할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김종필 전 총재나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와병 기간들이 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도 이건희 회장의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나가게 될 특집 프로 같은 거를 미리 이제 그 아카이브나 이런 거 뒤져놔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그 속보가 딱 뜨고 나서 어록이나 뭐 발자취 이런 기사들을 한꺼번에 빨리 쓰긴 좀 어렵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걸 검색해서 기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기사는 빨리 쓰기가 어려운데 어제는 속보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6년 전에 이미 네. 그렇게 했을 때 언론사들이 쫙 준비를 해놨어요. 해놨다. 네. 네.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제
준비해 내놓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쭉 붙여서 가는 거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아이템을 다루면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십거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해요. 재벌의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 많고 그래서 이제 손주들에 대한 얘기들도 오늘 막 계속 검색어였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다들 들어가서 클릭해보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하나 놀랐었고 오늘 아침에 일면 기사를 다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다뤘었는데 네. 너무 뉘앙스가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한쪽 면만 부각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초인류 기업, 뭐 인류가 아닌 건 안 된다, 뭐 혁신가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뭐랄까 너무 부각돼서 쓰여진 기사들이 보수 신문에 많았어요. 근데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과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이제 찬양하는 느낌의 기사들이 많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도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명과 암을 다 동시에 조명을 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신문 기사가 뭐 올라오나 보는데 한겨레는 인터넷판에 그 이건희 회장의 일면 기사가 한동안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다르게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사들 중에서 외신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외신 인용은 그 통신사 뉴스는 보통 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구나 하거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그 뉴욕타임스를 들어가서 보고 해석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냥 해석해 주는 대로 그래서 사실 최근에 외신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오역 논란 같은 거 있었을 때도 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목을 뉴욕타임스가 삼성의 큰 사상가다 이런 이제 내용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삼성을 전자업계 거인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 회장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 1990년대 초반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의 라이벌들을 제치고 선도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한국경제에서 인용했는데 모든 것 파는 회사 만들어. 네, 이런 높은 회사 이게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문어발식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이처 오다 같은 회사가 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오다 하면 되는. 네. 이것도 삼성 오다 받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 뉴욕타임스에 싸구려 TV 팔던 삼성을 글로벌 거인으로라는 기사를 통해서 연구개발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평가를 전했는데 조선일보의 그 뒤에는 대통령에게 뇌물준 혐의, 탈세 혐의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사면을 받은 뒤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덧붙였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경연인으로서. 근데 실제로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례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재벌로 불리는 가족 경영 기업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 미심쩍은 방식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2번이나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지적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건 빠지고 위대한 사상가라고 이제 부각되는 측면들만 다뤘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도대체 그 언론의 그 기본적인 공정 객관성을 이렇게 쌈싸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려줘야지. 뭐 비중을 좀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중을 좀 손을 볼 수도 있고 비중에 대해서 어디에 둘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하나가 외국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굉장히 그 세게 나쁘게 하네.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사실 기사 안에 외신을 인용한다면 실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고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직원들의 암 발병 등에 대한 대처를 비판받은 지점이다라는 AP통신이 전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져 있었는데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죠. 외국 기사를. 그렇긴 한데 다룸에 있어서 좀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대한 스포츠인 뭐 혁신가 이런 IOC 부분들에 위원으로서?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한 기사들이 물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쓴 기사니까 너무 비판적인 입장만 쓸 수는 없는 그런 정서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예. 당일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언론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공평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채널에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정서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외에 삼성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보석도 하나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광고를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예. 그래. 굳이 뭐 비판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실제로 이제 기사가 좀 공평하게 나간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높아지면 사실 광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기사만 부각하는 언론사한테 광고를 주는 건가? 사실 삼성은 공평하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삼성의 광고가 거의 없는 매체들도 지금 있고, 네, 삼성이 좀 비판적인 언론들은 뭐 하나도 없는 매체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광고가 막 쭉 실리진 않았는데 아마 장례가 절차가 좀 마무리된 후에 아마 그 원턴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제 광고 효과를 기대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는 뭐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신문지상 광고를 끊었을 거예요. 다 뭐 유튜브로 또 자기들 참고로 그 플랫폼으로 하겠지 뭐 굳이 이렇게 뭐 맞아요. 뭐 삼성 유튜브만 해도 뭐 구독자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종의 좀 보험 좋게 말하면 들이기. 보험 성격, 네. 나쁘게 말하자면은 뭐 언론 컨트롤의 역할로서 이제 광고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시즌에 삼성에다 우리 쩌날리즘이 연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쩌날리즘 잘 써드리겠다. 네, 한면 특집으로 화보와 함께 실어드리겠다. 삼성의 언론 탄압 제목과 함께. 예. 아까 네. 제가 왜 약간 공평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음. 사실은 KBS는 주고 MBC는 안 주고 뭐 이렇게는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최근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사실 대략적으로 비슷한 금액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김현신님도 그렇고. 근데 아예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실리는 매체들의 경우에는 광고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전통적인 매체들은 비슷하게 이제 광고 집행을 해왔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삼성 관련해서 뭐 집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삼성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것이 아마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네, 지- 그게 그 한겨레의 몇 배였어요. 네, 몇 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리고요 저기 박근혜 정부 때 JTBC 손석희 대표가 있었을 때 보도부문 사장하고 이랬을 때 삼성이 JTBC 광고 안 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삼성인데 삼성이 또 공평하게 광고를 한겨레하고 집행. 경향신문도 장기간 그럼요. 광고를 안 했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경향신문은 정말 그랬죠.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겪었고 네. 한겨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아예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삼성 광고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그쵸. 아, 그럴 상황이거든요.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는 100만 원 주고 한겨레는 10만 원 줬지만 이 조선일보의 100만 원보다 한겨레의 10만 원이 더 큰 돈이었던 거죠. 한겨레 네, 입장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생각하면.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이제 광고를 이제 끊어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견뎠고 그리고 이제 김용철 변호사도 뭐 자기 자서전에 실제로 이제 일간지 광고 끊어라 이런 오더가 나왔다라고 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네.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이 언론을 통제를 했고 관리를 했고 억압을 했고 참 이 나라는 그래서 삼성의 어떤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아니 한겨레 경향이 정도는 좀 다른 언론에 비해서 약해도 거기도 삼성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기억이 삼성의 광고를 아까 받지,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예, 삼성의 광고를 받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맛을 유지하는 언론은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명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일전에 경향신문이 이면에다가 갤럭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번 내부에서 이제 크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사실상 이제 광고였거든요. 그게. 네. 매우 맞아요. 이상한 지면 배치였죠. 네. 요즘에 그 경제면들만 스터디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주린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네. 부린이 뭐 이런 초보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선배 편집 기자하는 선배님 말씀 저보고 경제면을 보지 말라고 저한테 꼼꼼히 보는 건 좋은데 경제면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중요한 기사들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요즘 기사는 대부분 다 광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경제면 기사가 의외로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상 뭐 일간지 옛날부터. 경제부장은 사실상 광고부장으로 불리는 그건 그렇죠. 산업부. 네, 산업부, 예. 네, 산업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나라는 삼성한테 먹혔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삼성한테 먹혔고요. 외국에도 이렇게 기업들과 언론 관계가 이 정도가 되나요? 글쎄요, 뭐 광고를 가지고 좀 압박을 받는 매체들이 많겠죠. 근데 많은데 뭐 아무래도 외국 언론들의 고민은 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체의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니까 뭐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이 좀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가자 뭐 그런 선언들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완전히 무슨 독립적인 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광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만 하더라도요. 거기 이제 사주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아마존 사주 까는 게 나갑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과는 좀 독특한 다른 문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들이. 그런 이게 뭐냐면은 기사를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에 매일 올리지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순간에 이제 몇 달씩 공을 들인 탐사 보도를 빵빵 터뜨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미국의 재벌로부터 그냥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 뭐 구독이고 나발이고 광고고 뭐고 없이 그냥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재벌들이. 어떤 재벌이. 예, 뭐 그런 언론도 있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 예, 이제 독특한 형태인데. 근데 거기가 독특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아니 우리가 언론사 미래 전략을 짜면서 말이죠. 그 컨텐츠 유료화 이걸 내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죠. 아니 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조중동 등 이른바 네임드 시장의 지배적 구조를 지위를 가지고. 가진 매체들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있습니까? 없었죠. 전혀 없었어 전혀. 사실 거기는 이제 신문을 파는 게 그냥 유료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완전 유료화 모델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포털에서 기사만 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예. 포털에서 다 놓으니까. 유료화를 하기 전에 그런 발상 자체를 못 하는 게 이미 뉴스 유통이 포털에 종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공짜로 보던 기사를 맞아요. 그렇죠. 유료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료화 기사를 하는 신문사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일본은 야후에서 그냥 빠지고 그냥 유료로 하는 신문들이 있고 실제로 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조선도 했었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잠깐 얘기가 그랬어요? 있었는데 프리미엄 조선이라고 서비스를 네. 했었는데 근데 잘안 예, 됐죠. 망했죠. 그게 프리미엄 조선이라는 걸 했을 때 저걸 왜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반 독자를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걸 할 때부터 저는 의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그렇지. 아 예전에 초판 장사하듯이. 초판, 가판 PDF 장사하듯이 예. 프리미엄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유료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판이란 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이제 동아일보에 사옥에 네. 그 저녁 6시쯤 되면은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미리 와요. 미리 와. 그럼 거기서 이제 기업체 직원들이 나와. 그래서 내일 나갈 신문을 사. 미리 봐요. 그래서 그 신문에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어주지 말아달라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야. 그 요즘 사람들은 그 풍경을 많이 못 접하셨을 텐데. 네, 저도 얘기로만 아 들어가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취재를 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그 옛날에. 그 왜냐면 배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신문을 막 거기 내려요. 그러면 네. 기업체 관계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정부 관공서 있거든요. 그 공보관 담당자들 와가지고 다 거기 앉아가지고 펼쳐서 이제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화를 걸어요. 에 부장님 이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진풍경이 진풍경. 그렇지. 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긴 거지. 그 온라인 유료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기업체 상대로 기사를 딜하기 위한 그런 내일 시장. 지면에 나가기 전에 예. 전에 미리 이제 그래서 또 초판복이라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 가보면은 가판 구독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있어. 그 네. 클릭하면은 그게 아마 얼마죠? 딴 거는 뭐 한 그래봐야 뭐한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4만 원. 연 이래가지고 예. 단가가 셌어요. 셌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리 보면은 미리 보면서 이걸 좀 빼달라고 연락하는. 예. 그러면서 그냥 빼주진 않습니다. 뭐 광고를 약속한다든지.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또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이 한 해 언론사 A 언론사에다가 주기로 한 돈, 그 돈 총액이 있어요. 그 총액에서 빠지는 거야. 총액이 다 소진된다? 그러면 뭐 더 안 주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삼모사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언론들을 이제 길들이는 그렇죠. 겁니다. 예. 지금쯤 이제 또 치열하게 광고 담당자들을 만날 시기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 끝났으니까 네. 내년에 네. 예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이 제일 힘들 그렇죠. 담당자. 열심히 네. 뛰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이 나라 언론들은 이제 기업들한테 먹혔어요. 콘텐츠로 승부를 할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콘텐츠들이 독자 대중에게 뭔가 이 언론사 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돈 주고 봐야 돼. 이런 매력을 전혀 발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언론들이 뭐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 계속 기업들 또 자기들한테 만만한 세력들 공갈치고 그리고 겁박하고 이런 걸로 조폭식 경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진짜 전두환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은 언론이 너무 많았던 시대에 언론을 정리한 거는 그건 좀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걸 답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정부 광고로 컨트롤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들고 우리에게 너무 비판적인 그런 데다가 광고 안 주는 그게 아니라 자의적이고 어떤 임의로 이렇게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냈다. 뒤로부터 1, 2, 3, 4, 5등까지 광고를 안 주는 거야. 정부가. 이러면 자정된다니까. 내 맘대로만 해봐. 내 맘대로 안 해서 문제지. 1부 리그, 2부 리그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승강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팩트 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또 치유시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냥 뭐 바로 잡습니다에 떨렁 하나 내고 뭐 한두 줄 내고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배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언론들은 정부 광고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 몰래 들어가서 자료 훔치려던 그렇죠. 조선일보. 네. 이 조선일보를 향해서 서울시가 광고를 끊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십시오. 조선일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세상에 신문 광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동조중이야. 동중조였나? 하여간 조중동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어떤 입장이겠어요? 야, 우리가 얘네들 연락에 씹는데도 광고는 뭐 광고대로 다 주네.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우습게 볼까요?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 달라지는 건 없고 비싼 광고 줘가지고 야 열심히 우리 정부 씹어줘. 이 꼴이 돼버렸다니까. 가짜뉴스로라도 씹어줘.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인간들 정부 광고가 연 1조입니다. 방송통신 이런 거 다 합쳐서 1조 써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바보가 되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진짜. 김현